현재 전 세계가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현재 전면전에 돌입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상황에서 미군은 이런 곳은 F-35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며 캄보디아의 빽빽한 정글에 학을 떼며 철수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중국과 캄보디아의 군대가 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당시 연합군의 편에 서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려준 태국을 잊지 않았고 또 한국인들을 납치하여 인권 착취를 가했던 캄보디아와 중국의 악랄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회심의 대반격에 결국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은혜와 원수는 절대로 잊지 않는 한국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 7공군 전술평가단장이자 이 구역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들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감시하는 관리자죠. 제 경력의 절반은 펜타곤의 푹신한 의자 위에서, 나머지 절반은 흙먼지 날리는 최전선 통제실에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기분 더러운 날은 드물군요. 모니터 속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건 우리 파일럿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라곤 경보가 꺼지지 않습니다. 놈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이퍼 1, 침착해. 고도 낮추고 체프 뿌려. 즉시 이탈한다. 젠장, 여기는 스텔스기라고요. 레이더에 잡힐 리가 없는데. 그 정글은 내가 아는 교과서 속 하늘이 아니야. 당장 기수 돌려. 이건 명령이다. 화면 속에서 1억 달러짜리 최첨단 F-35 라이트닝2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꼴사납게도 애프터버너까지 켜가며 말이죠. 캄보디아 국경 너머 빽빽한 밀림 속에 숨겨진 중국산 HQ-9 개량형 레이더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전투기의 꼬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단장님, 이대로 철수합니까? 태국 측에서 지원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다 F-35를 꼬라박으라는 건가? 습도 90%가 넘는 저 망할 정글이 전파를 어떻게 씹어먹는지 봤잖아. 난반사 때문에 스텔스 도료도 소용없어. 게다가 중국 놈들이 전파방해 신호를 얼마나 깔아놨는지 통신이 반은 먹통이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태국군 사령관에게 연결해.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빠진다고. 리스크가 너무 커. 이것이 미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손을 떼죠. 동맹,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1억 달러가 넘는 기체와 파일럿의 목숨을 담보로 걸 만큼 태국 국경의 땅덩어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태국 공군 사령관 아피난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군복에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퀭하더군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임스 단장, 지금 철수라니 제정신이오?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소. 우리 지상군이 고립됐단 말이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군인만큼 다루기 쉬운 상대도 없으니까요. 아피난 사령관, 현실을 직시하세요. 방금 데이터 보셨잖습니까? 저 숲은 악마의 아가리입니다. F-35의 센서조차 먹통이 되는 곳이에요. 중국이 작정하고 깔아놓은 방공망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우리 애들은 그냥 비싼 표적 연습용 드론이 될 뿐입니다. 아피난 사령관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죽으라는 겁니까? 당신들이 말한 굳건한 안보? 동맹은 다 헛소리였소.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전선을 뒤로 물리세요. 방어하기 유리한 평지까지 적을 끌어들이란 말입니다. 영토 좀 내주더라도 병력을 보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내 부하들이 저 정글 속에 갇혀 있는데 합리적이라고 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래서 감성적인 지휘관은 곤란합니다. 전쟁은 비즈니스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죠. 사령관님, 솔직히 말하죠. 미국 의회는 태국 국경 분쟁에 F-35가 격추되는 꼴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기체 하나 가격이면 당신네 전투기 대대를 살 수 있어요. 우린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라도 그 위험한 곳에 못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우웅거렸습니다. 앞이 난 사령관은 분노를 억누르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군요. 저는 그가 포기하고 나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으니까요. 미국의 결정은 곧 법이었고 그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앞이 난 사령관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좋소. 미국이 못하겠다면 우린 다른 파트너와 가겠소.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다른 파트너, 누구 말입니까? 프랑스, 스웨덴. 그 친구들도 이 상황 데이터 보면 기겁하고 도망갈걸요? 아니면 설마 일본이라도 부르셨나? 앞이 난 사령관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도착해 있소. 그들은 당신들과 다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전장을 먼저 보더군요.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한국이요.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당길 정도로 웃었죠. 벙커 안에 있던 미군 참모들도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말입니까? 오, 맙소사. 사령관님,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케이팝이라도 틀어서 중국군을 춤추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삼성 갤럭시로 전화를 걸어서 항복하라고 할 건가요? 앞이 난 사령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지한 얼굴이 저를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죠. 그들은 진지하오. 우리 요청을 받자마자 기술진과 장비를 급파했소. 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네, 알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글쎄요. 사령관님, 제가 한국을 좀 아는데요. 그 친구들 무기는 기본적으로 카피입니다. F-16 껍데기 베껴서 T-50 만들고 미국 기술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이죠. 물론 가성비는 좋겠죠. 훈련용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여긴 실전이에요. 그런 보급형 무기가 성공할 리가 없죠.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붉은색 위협 원형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습도 95%, 가시거리 제로, 전파방해 레벨 최상. 미 공군 파일럿들도 혀를 내두르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F-16 짝퉁이나 만드는 애들이 여길 뚫겠다고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죠.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제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패스트 팔로워일 뿐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만든 걸 이제야 국산화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지만 본질은 결국 미국 기술의 아류작 아닙니까? 원본인 우리가 못 뚫는 방공망을 복사본이 뚫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소. 한국 측 팀장이 그러더군. 우리는 미국이 포기한 전장만 연구했다고. 허풍도 그 정도면 예술이군요. 미국이 포기한 전장이라니.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물리 법칙은 한국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저는 다시 커피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경고하죠. 한국제 고철들이 저 정글 속에 추락해도 우리 탐색구조팀은 못 보냅니다. 그 뒤처리까지 우리 세금으로 할 순 없으니까요. 앞이 난 사령관은 제 비아냥을 무시한 채 모자를 고쳤었습니다. 고철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요. 작전 개시 시간은 30분 뒤요. 그가 벙커를 나가자마자 저는 부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위성 채널 돌려. 팝콘이라도 가져와야겠는데. 한국 애들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구경이나 하자고. 화면에 활주로 상황이 잡혔습니다. 뜨거운 아지랑이 사이로 기체 몇 대가 보였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더군요. 로키드 마틴 놈들이 설계도라도 흘렸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F-20이나 F-35를 묘하게 닮은 형상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 그들이 그렇게 부르던가요? 단장님, 저거 좀 보십시오. 무장창이 이상합니다. 부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통상적인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날개 하단과 내부 무장창에 주렁주렁 매달린 건 마치 거대한 벌집이나 식물의 씨앗, 주머니처럼 생긴 기이한 포드들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확산탄.
아니면 연료 탱크. 글쎄, 폭죽이라도 싣고 왔나 보지. 화려하게 터지려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미국도 지난 10년 동안 저런 정글 환경을 극복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레이저, 초고주파, 양자 레이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자연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중국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조그만 나라가 10년도 안 되는 개발 기간으로 이 난제를 해결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엔진 시동 겁니다. 이륙합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전투기들이 푸른 화염을 내뿜으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소리 하나는 우렁차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불나방들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여줘봐. 너희들의 그 가성비 넘치는 기술이 중국산 미사일 앞에서도 통하는지.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쾌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오만한 태국 사령관이 믿는 구석이 고작 저런 마이너리그 무기라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거든요. 미국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곳에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꼴이라니.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 접속했습니다. 놈들이 국경선 넘습니다. 북한의 보고와 함께 화면에 지도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 매복해 있던 중국 레이더들이 일제히 켜진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맹수들이 눈을 뜨듯 수십 개의 탐지 신호가 한국 전투기들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걸렸군. 게임 오버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30초 안에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한국 파일럿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술을 돌리거나 아니면 격추되어 정글의 걸음이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단장님, 레이더 화면이 이상합니다. 북한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나른하게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뭘 그리 호들갑이야. 한국 전투기들 격추된 거 아니야? 제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한국의 KF-21들은 캄보디아 정글 속에 처박혀 고철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산 HQ-9 미사일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 같은 놈들이니까요.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야 저게? 레이더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대의 KF-21이 국경을 넘는 순간 갑자기 레이더상의 목표물이 수십, 아니 수백 개로 불어난 것입니다. 붉은 점들이 마치 거대한 벌떼처럼 화면을 가득 메우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놈들이 분신술이라도 쓰는 건가? 그게 저 수많은 신호들이 전부 전투기급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군 레이더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말이 맞았습니다. 캄보디아 쪽에 배치된 중국제 레이더들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허공에 대고 조준을 시도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진짜 KF-21이 어디 있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미군 전자전기 그라울러도 저 정도는 못해. 전파 방해로 신호를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수백 개의 가짜 신호를 만들어서 뿌린다고. 저게 물리적으로 말이 돼. 저는 벙커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기술팀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라도 하듯 태연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박 팀장이 헤드셋을 끼고 조용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군집 드론, 패턴 델타로 산개. 가짜 신호 강도 높여. 본대는 적어도 침투 유지한다. 그때서야 저는 아까 활주로에서 봤던 기이한 씨앗 주머니들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초소형 드론들이 가득 담긴 포드였던 겁니다. KF-21이 공중에서 뿌린 수천 개의 드론들이 서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가짜 비행체의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미국도 아직 실험실에서나 연구 중인 기술이야. 초저지연 군집 통신이라고? 저 빽빽한 정글 속에서 습기와 전파 방해를 뚫고 수천 개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신호를 동기화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통신 프로토콜을 바닥부터 새로 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낸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AI도 쩔쩔매는 정글의 노이즈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북한의 외침과 함께 화면에 수십 발의 대공 미사일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멍청하게도 허공에 떠있는 가짜 신호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진짜 KF-21들은 이미 유령처럼 레이더망을 뚫고 저고도로 침투한 뒤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박 팀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목표 식별 완료. HQ-9 레이더 기지 4개소, 지휘 벙커 2개소, 전탄 발사. KF-21의 무장창이 열리고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GB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날개를 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잠깐, 저긴 GPS가 안 터지는 지역이잖아. 빽빽한 밀림 때문에 위성 신호도 못 잡고 레이저 유도도 불가능해. 도대체 뭘로 유도하는 거야? 저의 의문은 곧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위성 화면 속에서 중국군 레이더 기지들이 하나둘씩 정확히 불기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나간 탄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주변 민가나 숲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정확히 군사시설만 골라서 타격하는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보고합니다. 한국군 무기체계, 지형대조 항법과 열영상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PS가 없어도 사전에 입력된 3D 지형,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찍히는 열지도를 비교해서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형대조, 그 낡아빠진 기술을. 하지만 이 정글은 시시각각 변하잖아. 나무가 자라고 비가 오면 지형이 바뀐다고. 그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목표물을 찾는 훈련을 해왔을 겁니다. 미국은 사막이나 평지 같은 개활지, 전투에 익숙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정글은 낯선 곳이 아니라 그저 나무가 좀 더 많은 산일 뿐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로키드 마틴, 보잉 놈들은 지난 1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못한 걸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거지?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정점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F-35가 꼬리를 말고 도망친 곳에서 한국의 KF-21은 유령처럼 적진을 누비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단장님, 태국 지상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길을 열어줬다. 이제 우리가 끝낼 차례다라고 합니다. 앞이 난 사령관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군 진격하라.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자. 한국의 형제들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벙커 안에 태국군 참모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감에 젖은 패잔병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그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야성을 깨운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으로 뒤덮였던 지도가 순식간에 푸른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국군의 기갑 부대가 한국 공군이 열어준 안전 통로를 따라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과 캄보디아군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퇴각하기 바빴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일방적인 학살이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가성비 기술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장의 본질을 꿰뚫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실전적인 기술. 저는 문득 한국 기술팀 쪽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 전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한국에 들어온 기술에 넋이 나가 있었지만 다시 냉혹한 전술평가관의 눈으로 전장 상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던 태국군의 푸른 화살표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붉은색 피해 보고가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의 매복입니다. 놈들이 산 전체를 요새로 만들어놨습니다. 태국군 통신망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찰 위성으로 확대해본 그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캄보디아군과 중국 군사고문단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중 폭격이 불가능한 가파른 절벽 아래 자연동굴을 개조한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관총과 박격포탄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개활지로 나섰던 태국군 선봉대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벙커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어디서 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두꺼운 안반과 콘크리트 방호벽은 일반적인 포격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피해가 너무 큽니다. 1대대, 2대대 전멸 위기, 후퇴해야 합니다. 앞이 난 사령관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차마 철수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적이 갇혀있는 병사들은 그의 친위대이자 태국군의 최정예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잃으면 전쟁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당장 병력을 빼야 합니다. 저런 요새를 뚫으려면 미 공군의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정치적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더 지체하면 전멸입니다. 제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저런 요새화된 진지를 보병으로 뚫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면 막대한 공중 화력을 쏟아붓겠지만 지금 태국군에겐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제공권을 장악했다 한들 저 두꺼운 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안 됩니다. 철수는 없습니다. 그때 통제실 뒤편에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기술지원팀의 박도현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가 아니라 전황이 표시된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박 팀장, 지금 제정신입니까? 데이터 안 보여요? 저건 함정입니다. 당신네 드론으로 시야는 확보했지만 화력이 부족해요. 저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 없다고요. 제가 쏘아붙였지만 박 팀장은 저를 보지도 않고 앞이 난 사령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령관님, 저기 고립된 부대. 프라야 수어 연대 맞습니까? 앞이 난 사령관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하지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요? 박 팀장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말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죠. 그가 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지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눈보라치는 산봉우리의 선, 키 작은 동양인 병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남루했지만 어깨에 붙은 호랑이 마크만큼은 선명했습니다. 1950년, 한반도의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당시 소위로 임관의 강원도 김화지구 전투에 투입되셨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고지를 뺏기고 부대원 전원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탄약도 떨어지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그들은 물러서는 법을 몰랐습니다. 백병전으로 중공군을 밀어내고 제 할아버지를, 아니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리틀 타이거라고 불렀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들어 화면 속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태국군 병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적이 갇혀있는 병사들이 바로 그 리틀 타이거의 후예들입니다. 70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을 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70년을 묵혀온 빚을 갚는 자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감동은 감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박 팀장,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벙커를 뚫을 물리적 수단이 없잖습니까? 한국산 미사일이 정밀한 건 인정하지만 저건 산 하나를 통째로 뚫어야 한다고요. 박 팀장이 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만한 미국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단장, 당신네 미국이 90년대에 폐기했던 기술 기억합니까? 지자기 유도 방식 말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자기 유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는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건 실패작입니다. 자연 상태의 자기장은 불안정해서 오차가 너무 커요. 미사일 유도용으로는 부적합해서 우리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설마 그걸 쓰겠다는 겁니까? 미국은 버렸겠죠. 효율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깎았습니다.
박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메인 화면에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3D 지도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평범한 지형도가 아니었습니다. 붉고 푸른 등고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마치 생물체의 혈관 같은 지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정글 같은 극한의 땅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만든 자기장 정밀 지도입니다. 위성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 GPS가 끊기는 동굴 속까지 엔지니어들이 직접 흙을 퍼 먹어가며 자기장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당신들이 돈 안 된다고 버린 그 기술, 우리는 10년을 갈고 닦아서 오차 범위 0.1m로 줄여놨습니다. 오직 이런 상황, 정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의 전투를 위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정글, 사막 같은 쓸모없는 땅의 자기장을 10년 동안 매핑한다니?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는 미군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미친 짓은 감히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 이러한 한국의 결정은 전장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결국 미국조차 감히 손쓰지 못할 때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놈들의 약점은 여기입니다. 박 팀장이 가리킨 곳은 벙커의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에 아주 작게 뚫려 있는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50cm 크기의 환기구였습니다. 벙커가 견고할수록 환기구는 필수적입니다. 저기로 미사일을 집어넣을 겁니다. GPS는 재밍당하고 레이저는 연기에 가려지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가 앞이 난 사령관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형 전술지대 지유도무기 개량형 발사 승인해 주십시오. 놈들의 아가리에 폭탄을 쑤셔 박아드리겠습니다. 앞이 난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승인한다. 리틀 타이거의 형제들이여, 쏴라. 명령과 동시에 한국군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두 발의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궤적은 기괴했습니다. 하늘로 높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저공으로 날아가며 정글의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속도로 나무를 피한다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캄보디아군의 대공 사격을 비웃듯 계곡을 타고 넘실거리며 목표물로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70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해 달려가는 한국인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산 중턱에 도달한 순간 믿을 수 없는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직으로 급상승했다가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수직으로 꽂혀 내려갔습니다. 목표는 수풀 속에 숨겨진 지름 50cm의 환기구. 들어간다. 콱광. 굉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전체가 한번 크게 울렁거리더니 벙커의 모든 총구와 틈새에서 시뻘건 화염과 먼지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폭발한 압력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벙커 자체를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명중입니다. 적 벙커 침묵, 생체 신호 소멸, 정적. 그리고 이내 터져 나오는 함성. 태국군 참모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이 난 사령관은 모자를 벗어 쥐고 화면 속 무너진 벙커를 향해 그리고 옆에 선 박 팀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첨단 장비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은 버려진 기술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팀장은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원수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사는 민족이니까요. 태국은 한국 전쟁 다시 우르를 도왔지만 캄보디아와 중국은 우리 국민을 납치해서 인권 착취를 가한 전적이 있죠. 그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원한을 그대로 미사일로 합법적으로 되갚아준 겁니다. 아무튼 이제 길은 뚫렸습니다. 남은 건 당신네 미국의 몫이 아니라 태국군의 몫입니다. 화면 속에서 살아남은 태국군 병사들이 다시 총을 잡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한국 전쟁의 빚은 오늘
태국의 정글에서 가장 확실하고 뜨거운 방식으로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산등성이가 무너져 내린 자욱한 먼지 구름이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제 눈앞의 모니터, 특히 고해상도 열영상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전쟁의 비정함을 넘어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쥐새끼들이 따로 없습니다. 부관이 혐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캄보디아군을 지휘하던 중국 군사 고문단은 벙커가 무너지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전선이 아니라 후방의 비밀 탈출구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캄보디아 소년병들을 군화발로 걷어차고 심지어 탈출 차량에 자리가 부족하자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현지 캄보디아 지휘관을 차 밖으로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들이 평소 입버릇처럼 떠들던 혈맹이니 형제니 하는 단어들은 배기가스와 함께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기록해둬. 저게 바로 대국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민낯이다. 저는 씁쓸하게 지시했습니다. 태국군이 벙커 잔해를 넘어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최신식 중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녹슨 소총을 들고 공포에 질려 손을 들고 나오는 15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 소년병들 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지원했다던 그 자랑스러운 첨단 장비들은 이미 고문단이 도망치면서 기밀 유지를 핑계로 불태워버린 뒤였습니다. 책임은 약자에게 떠넘기고 이익만 챙겨 달아나는 저 비열함.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겁한 전략조차 한국의 미사일 한 방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저에게는 더 골치 아픈 전쟁이 남아있었습니다. 벙커에 들어가 제 안전한 의자에 앉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카터 단장, 지금 당장 상황실로 연결해. 화면이 켜지자 펜타곤의 원탁회의실에 앉아있는 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의 수뇌부들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태국 전장의 위성사진과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나? 합참의장이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국 국경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태국군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누가 승패를 물었나? 우리가 묻는 건 한국이 쓴 그 기술이야. 공군 참모총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쓴 거야? 드론 수천 개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도 미군 전산망과 충돌하지 않는 저 프로토콜 정체가 뭐냐고. 우리 사이버 사령부 애들이 분석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나? 그는 옆에 있던 기술 장교에게 손짓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분석 결과는 단 2단어였습니다. 분석 불가. 분석 불가라니. 우리 슈퍼컴퓨터가 외계인 기술이라도 만났다는 건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군님, 그건 외계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다르다니? 설명해봐. 미국의 방식은 클라우드입니다. 모든 드론이 중앙 서버와 위성에 연결되어 통제받죠.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불완전한 시스템이죠. 통신이 끊기거나 위성이 가려지면 바보가 됩니다. 1초에 수기가바이트를 처리하는 중앙 집중형 두뇌는 이 정글 같은 오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죠.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화면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엣지를 택했습니다.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각각의 드론과 미사일이 독립적인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옆에 있는 동료 드론하고만 대화합니다. 나 여기 있어. 너 저기 가. 아주 단순한 신호만 주고받죠. 그래서 위성이 없어도, 인터넷이 끊겨도, 심지어 절반이 격추당해도 나머지끼리 즉시 네트워크를 복구합니다. 더 무서운 점이요? 이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각 시스템에서 유리한 부분만 하나씩 빼서 사용하죠. 즉,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오지 정글 속에서도 말이죠. 화면 속 장군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들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걸 우리는 왜 못한 건가?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깔린 인프라를 믿었습니다. 굳이 기계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프라가 다 파괴된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무기. 그게 그들의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성 장군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인데. 한국 국방비의 10배가 넘어. 그런데 고작 저런 연필 깎는 기술 따위에 밀렸다는 거야? 저는 그 비유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유십니다, 장군님. 저는 품에서 볼펜 하나를 꺼내 화면에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기 위해 100만 달러를 쓰고 10년을 연구했습니다. 무중력에서도 잉크가 나오는 기적의 볼펜을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연필을 썼습니다. 침묵이 펜타곤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거대한 비즈니스이자 시스템의 대결로 봤습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인프라로 찍어 누르려고만 했죠. 그래서 정글이라는 변수를 만나자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전장을 생존의 문제로 봤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기능은 다 빼버리고 진흙탕 속에서도 반드시 발사되는 기능 하나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눈을 감으며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기술력에서 진 게 아닙니다. 태도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전장을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전장을 이해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참담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장군들은 데이터를 더 가져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십조 원짜리 항공모함과 위성보다 흙먼지 뒤집어 쓴 한국 엔지니어의 땀방울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답답한 벙커를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태국군 사령부 막사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헬기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도연 팀장, 이건 우리 정부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요. 이번 작전에 사용된 무기 대금과 기술 지원 비용, 그리고 당신들 팀을 위한 특별 보너스까지 포함되어 있소. 장관이 내민 봉투를 보니 언뜻 봐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수표가 보였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해준 은인에게 국가 예산을 털어서라도 보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도연 팀장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가락으로 정중하게 밀어냈습니다. 장관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소. 이건 정당한 대가요. 박 팀장은 땀에 젖은 작업모를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쿨하고 여유로워 보이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저조차 넋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희 무기 체계, 아직 실전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태국군이 목숨 걸고 싸워주신 덕분에 돈으로도 못 사는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제조사가 비용을 대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만 챙겨가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박 팀장이 주변에 서 있는 태국군 병사들과 멀리서 환호하는 시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계산기 두드리는 거 한국에서는 촌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힘들 때 그때 태국이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태국 장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박 팀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태국 장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건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쟁에서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수표 한 장으로 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원조를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진짜 동맹을 한국은 단 며칠 만에 그것도 무료로 얻어낸 것입니다. 빌어먹을 진짜 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였군. 한국은 저렇게 태국의 신뢰를 얻고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전체에 무기나 기술들을 엄청나게 팔아넘길 수 있게 되겠지. 이제 미국의 고객들은 죄다 한국으로 이동하고 말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무서운 점은
저는 주머니 속의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우주 볼펜보다 깎으면 깎을수록 날카로워지는 한국의 연필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장군들은 아직도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무기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리더십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훨씬 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면서 전세는 완전히 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연회장은 승리를 자축하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고위 관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 아래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떠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사관 직원들조차 그 사이에 섞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미국의 간접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포장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식적인 소음 속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이 파티의 주인공이 보여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단장, 어디 가시오? 이제 막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앞이 난 사령관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정중히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할 장비가 있어서요. 먼저 즐기십시오. 저는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지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그들은 푹신한 카펫 위가 아니라 가장 익숙하고 거친 바닥 위에 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차는 어둠을 뚫고 텅 빈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멀리 경납고의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조용히 경납고 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는 기름, 냄새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여기 이 센서 모듈 접합부, 이물질에 민감합니다. 정글 작전 후에는 반드시 에어 컴프레셔로 불어내고 닦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 링크에 노이즈가 낍니다. 한국기술지원팀의 박도현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 대신 기름때 묻은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 등판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태국군 정비병 10여 명이 마치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제자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둘러서 있었습니다. 보통 무기를 판 나라는 블랙박스라는 명목하에 핵심 정비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면 비싼 돈을 주고 기술자를 부르게 만드는 게 이 바닥의 상식입니다.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 녀석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닦지 마세요. 내 가족을 씻기듯이 그렇게 다루십시오. 박 팀장은 태국 병사의 손을 직접 잡고 나사의 조임 토크를 감각으로 익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독립을 가르치는 현장.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생경한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팔아먹을 고객을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납고 입구 쪽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경계병이 제지하려 하자 휠체어 뒤에 서 있던 젊은 태국 장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가슴에는 훈장이 빼곡했습니다. 박도현 팀장이 작업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밀어 박 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힘들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어르신. 박 팀장이 급히 무릎을 꿇어 노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실밥이 다 뜯어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으르렁거리는 호랑이가 수노인 부대 마크였습니다. 나는 21년대 리틀 타이거. 노인의 입에서 서툰 한국어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납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용맹을 떨쳤던 태국군 리틀 타이거 부대의 생존자였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제 다 커서 우리를 지켜주러 왔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호랑이 마크를 박 팀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소. 잊지 않고 와줘서. 정말 고맙소. 박 팀장은 그 낡은 마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냉철한 엔지니어가 70년 전의 낡은 천 조각 앞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박 팀장이 목이 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뚝에 붙어있던 선명한 태극기 패치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정복 가슴팍,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태극기를 정성스럽게 달아드렸습니다. 이제 이 태극기가 어르신을 지킬 겁니다. 편히 쉬십시오. 전장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태국의 노장군은 박 팀장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적도, 세대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 그들은 전우였습니다. 경납고 안에 태국 정비병들도,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있던 저도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기술을 완성한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떠나는 활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요란한 환송 행사도 마다하고 새벽같이 짐을 꾸렸습니다. 수송기의 램프가 닫히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활주로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세계 최강 미 공군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군이나 기술진은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멀어지는 한국 수송기를 향해 제 팔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절도 있는 거수 경례.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그리고 저보다 더 따뜻한 심장을 가진 형제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잘 가시오, 형제여. 수송기가 아침 노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최신형 미사일과 드론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군 전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리고 무엇이 진짜 동맹인지에 대한 묵직한 가르침을 심어놓고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작성하다 만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 동남아 지역 미군 무기, 시장 철수 및 리스크 관리 권고안. 저는 커서를 움직여 제목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보고서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펜타곤의 꽉 막힌 장군들이 읽으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도 모를, 하지만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군 운용교리 및 기술 지원 방식에 대한 긴급 벤치마킹. 필요성 보고.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당연하죠. 아직도 많은 미국 고위 관료들은 과거의 저처럼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죠. 그런 그들에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들이민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어쩌면 제 경력이 끝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전술평가관의 의무니까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무기를 팔아먹을 시장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생사를 함께한 형제로 대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한국의 태도는 오히려 이들에게 막대한 계약과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기술의 격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무기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70년의 서사가 담긴 약속이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동남아의 하늘 아래 미국 무기가 설 자리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엔터키를 누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덥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던 그 열기가 오늘은 묘하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동방의 작은 호랑이는 이미 거인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호랑이는 강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짐 가방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도 변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